우리나라가 제도에 문제가 뭐냐면 식품별 기준치가 없습니다. 유럽에 한번 팔아볼게요. 바로 수입 금지 조치당하게 됩니다. 한국에선 팔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 꼽자면 참고 이런 것들 몸에 들어갔을 때 잘 배출이 안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독성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갑상선암, 특히 유두암 걸릴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지다. 쌓일 경우에는 신경계통에 영향을 준다라고. 더 충격적인 거는 그게 언론 보도가 안 됐습니다. 일부러 안 한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파장이 클 것 같아서. 실제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특히 먹는 걸 통해서 들어온 유해 물질들이 지속적으로 쌓일 경우에는 실제 암, 신경 관련된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먼저 말씀드리면 유해 중금속입니다. 유해 중금속들, 그 다음에 바로 과부하 화합물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유해 중금속, 그 다음에 과부하 화물이 지속적으로 몸에 쌓였을 때, 참고 이런 것들 몸에 들어갔을 때 잘 배출이 안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독성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암과 관련된 증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금속 중에서 카드뮴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쌓였을 때 암과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는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과부하 화합물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쌓였을 경우에는 역시 암, 특히 갑상선 암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최근에 좀 나온 바가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위험한 게 명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 특히 선진국 위주로는 이런 관리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과부하 화합물 같은 경우는 미국이 사실 우리나라보다 안전 기준이 좀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에서는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먹는 물에서만큼은 과부하물이 거의 안 나온 수준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규정을 굉장히 강화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정도로 지금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보는 것들이 중금속과 과부하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좀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걸 먹으면서 우리 몸에 지속적으로 들어왔을 때 중금속, 과부하물들이 현재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정크푸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햄버거 하나 먹었을 때 그 안에 토마토도 들어있고요. 그 안에 양상추가 들어있기도 하고요. 그냥 빵 들어있고요. 근데 이제 고기 들어있고. 근데 그걸 안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일단 굽잖아요. 고기 자체를. 삶아서 먹는 고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굽는 고기. 그 다음에 우리 그 빵도 보면 자세히 보면 약간 좀 타 있어요. 살짝 이렇게 구우면 살짝 이게 좀 약간 그 빵 쪽 부위가 고기에 닿는 거에 좀 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유해 성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유해성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김미혁 주제는 사실 예민한 주제죠. K푸드의 선봉장이고 뭔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하고요. 그래서 식약처도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김미혁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김미혁 자체는 죄가 없고요. 참고로 상대도 요오드 농도가 좀 높은 건 사실이고요. 참고로 그 유럽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그 해조류 제품에 대해서 특정 제품에 한해서 요오드 농도가 너무 높게 나와서 수입 금지되는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 유럽에서는 요오드가 20ppm 넘어가면 수입 금지시켜요. 그럼 유럽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가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뭘 몰라서 금지시킨 걸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뭔가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위원회에서 자료들 이렇게 입장문을 보면 일단은 식품별로 왜 기준치 20ppm을 잡아놨냐면 일반적으로 먹는 해조류 같은 거를 섭취량을 판단해 봤을 때 20ppm 정도로 관리를 해놔야 일반적인 우리가 전체 식품 섭취량을 봤을 때 위험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더라고요. 그럼 요오드가 많이 들어오면 뭐가 문제일까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의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오드가 나쁜 걸까요? 아닙니다. 요오드는 나쁜 게 아닙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주요 원소예요. 없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먹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지나치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건데 당연히 먹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권장 섭취량을 당연히 정해놨습니다. 무조건 이건 먹어야 된다 하루에. 그게 15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이 먹으면 위험하다고 했죠? 당연히 1일 상한 섭취량도 정해놓습니다. 1일 상한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기준치는 얼마냐면 11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조차도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는 우리 K민족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지 세계보건기구보다 2배가 넘습니다. 2400 마이크로그램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1일 상한 섭취량을 적어놨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요오드에 더 강하다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다라는 의학적 근거나 유전적 근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참고로. 근데 아무튼 세계보건기구보다 우리가 더 기준치가 높다. 2400 마이크로그램까지 먹어도 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도에 문제가 뭐냐면 식품별 기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으라고 한 권장 섭취량 정해놨어요. 그런데 식품에 대한 기준치가 없어요. 식품에 대해서 요오드가 얼마큼 존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미역을 파는 회사예요. 자, 미역을 이제 채취해서 이제 팝니다. 근데 거기서 5000ppm이 나왔어요. 농도가 그거 팔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유, 1000ppm 나와도 팔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유럽에 한번 팔아볼게요.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수입 금지 조치 당하게 됩니다.
실제 수익 금지됐던 농도들 보면 200ppm 뭐 이랬거든요. 어떤 건 약 5000ppm이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5000ppm짜리는 유럽에서 팔면 금지당하고 한국에선 팔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 미역국이 보통 미역이 1g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만약에 아까 5000ppm이 문제가 됐었다고 했죠? 그러면 5000ppm을 적용해 보면 미역국 1g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정부가 관대하다는 우리나라 정한 2400 마이크로그램을 미역국 1g만 먹어도 초과해 버립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정부가 식품에 관리 안 해버리니까 긴 미역을 드셔도 정부가 말은 일일상 섭취량 넘는지 안 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반적인 섭취량으로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아니, 관리가 안 되니까 그 농도 자체에서 아예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이상 농도 넘어간 건 판매를 금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농도들이 그냥 거침없이 팔려 나가니까 일반적인 섭취량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사실 없다라는 거죠. 농도를 정해놔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ppm 넘는 거 못 팝니다. 200ppm 넘는 거 못 팝니다. 정해놔야 사람들 일반적인 섭취량을 계산해 봤을 때 일일 상한 섭취량 2400 마이크로그램을 안 넘어갑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할 근거조차 없다라는 거죠.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허점입니다. 제도에. 이게 일부러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걸 했다가 긴 미역의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했다가 기준치 넘는 건 폐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면 가격만 오르게 됐죠. 또 그것도 이제 시민들의 또 피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건강상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댓글에 예상 댓글들이 있습니다. 예상 댓글이 두 부류로 나눠요. 첫 번째 댓글, 저분이 잘 모르시네 라고 하면서 내가 아는 전문가는 요오드 많이 먹으라고 했어. 요오드 많이 먹어야 더 건강하대. 갑상선에 더 좋대. 갑상선암에 걸릴 가능성이 줄어든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댓글들이 왕창 달릴 겁니다. 또 다른 댓글은 어떤 댓글 달릴 거냐면 맞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안 좋아. 갑상선에 안 좋다는 거 너무 그런 경우가 많은데 뭐. 이상하게 댓글이 상반되게 달릴 거예요. 아마 치열하게 두 분이서 논쟁할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실제로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문들 보면 많이 먹어야겠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주를 많이 먹어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논문을 본 전문가들은 유튜브 나와서 많이 드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위험하다는 논문들을 본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혼란스럽죠.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최근에 2023년에 충격적인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그것도 국내 연구진이 밝힙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충격적인 논문을 발표했는데 더 충격적인 거는 그게 언론 보도가 안 됐습니다. 일부러 안 한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파장이 클 것 같아서 안 한 것 같습니다. 왜 어떤 결과인지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연구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가 갑상선암 발병이 높다. 보통 원인을 검사를 많이 해서 그래. 초음파 검사를 많이 하니까 검사 많이 안 했으면 그게 많이 발견 안 되지라는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갑상선암 발병이 높은데 이게 과연 건강검진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봤더니 거기 환자가 많잖아요. 삼성 서울병원만 해도. 이상하게 젊은 층들 있죠. 건강검진 안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안 받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몸이 뭐 어느 순간 좀 이상해.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와서 검사해 보니까 갑상선암이에요. 근데 이 비율을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젊은 층에서도 갑상선암이 높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단순히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젊은 층조차도 몸 이상해서 검사해보면 암 발생률이 높은데 이건 확실히 한국인이 갑상선암 발병이 높다라는 근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갑상선암이 그럼 왜 우리 유독 한국 K민족이 왜 더 잘 걸리는가라고 이제 분석을 해보면 학자들끼리 가장 이제 원인을 꼽잖아요. 이 스트레스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나친 요오드 섭취를 지금 원인으로 꼽는 학자들이 많거든요. 실제 우리나라 해조류 섭취량은 세계 압도적 1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1등입니다. 자, 그럼 이 요오드 섭취량이 이제 많은 경우로 이제 원인을 꼽은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연구 결과는 요오드 많이 먹으면 괜찮다는 연구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진이 똑같이 지적을 합니다. 왜 그동안 연구 결과들이 들쑥날쑥하냐, 일관성이 없냐라고 봤더니 그 이유를 밝힙니다. 단순하게 환자의 소변에 요오드 농도를 재서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 전에 물을 좀 충분히 먹었을 수도 있죠. 그럼 자칫 그 요오드 농도가 희석이 돼버려요. 그리고 또 땀을 많이 흘리는 환자들은 땀을 많이 나면 상대 요오드 농도가 또 농축된다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요오드 농도만 가지고 결과를 보니까 일관성이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연구진이 최초로 뭘 하냐면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화학물질 중에 크레아티닌이라는 게 있어요. 크레아티닌이 제법 일정하게 존재하거든요. 농도가 일정하게 배출되는데 그걸로 보정해서 요오드 농도를 봅니다. 자, 그걸 가지고 분석하려고 오랜 시간 동안 환자들을 이제 분석합니다. 멀쩡한 환자, 갑자기 신규 갑상선암에 걸린 환자 이제 분석을 합니다. 했더니 상관관계를 드디어 밝혀냅니다. 실제로 보정해서 보니까 체내에서 요오드 농도가 높게 나온 사람일수록 갑상선암, 특히 유두암 걸릴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지더라. 확실히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세계 최초로 밝힙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더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있다는 걸 최초로 밝혔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해조류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나친 거는 분명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바로 식품의 기준치만 정해서 관리하면 됩니다. 특정 농도는 넘는 거는 판매 금지. 이렇게만 관리해 주면 사람들 일반적인 섭취량으로는 아까 말한 상한선 있죠. 2,400 마이크로그램을 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정도에 맞춰서 관리만 해주면 끝나는 건데 그걸 지금 정부는 안 하고 있고요. 시간 지나면 전 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정해주면요. 예를 들어 제가 미역 파는 회사예요. 그러면 자체 검사를 하면서 팔아야 된다는 거죠. 평소에 그럼 김미역을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친 섭취는 자제하시고 생미역도 먹지만 보통 미역국으로 먹잖아요. 근데 팔팔 끓이는 과정에서 미역 성분들이 이것저것 빠지면서 요오드도 좀 빠져요. 확실히 저감 효과가 좀 납니다. 그래서 미역국 드시더라도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식습관만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꼽자면 굴입니다. 근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굴 자체는 좋은 성분이 너무 많고요. 그 안에 수많은 뭐 항산화 작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너무 몸에 좋은 성분이 너무 많고 바다에 뭐 보배란 말이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바다 오염 때문에 이제 굴에서 좀 유해 중금속 농도가 좀 높게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육지에 가까이서 양식하는 것일수록 중금속 유해 중금속 농도가 좀 높게 나오거든요. 최근 정부 조사 결과에서 카드뮴이라는 유해 중금속이 가장 농도가 높게 나온 게 바로 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 수많은 폐수들이 지금도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아무래도 육지에서 가까울수록 오염도가 높은 거는 너무나 지극히 정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끔 먹는 굴, 별미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문제 삼을 필요는 없는데 가끔 이게 너무 몸에 좋다고 잔뜩 쌓아두고 제 지인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신데 잔뜩 쌓아두고 뭐 식사 때마다 계속 먹는다. 사실 적어도 중금속 카드뮴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팁을 하나 좀 알려드리면 바로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팔팔 끓여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굴국밥 이런 것들은 팔팔 끓이잖아요. 그 안에서. 그럼 그 안에 여러 성분들이 굴에서 빠져나오면서 중금속도 같이 좀 빠져요. 저감되는 효과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적이면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생으로 먹으면 또 노로바이러스 이슈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팔팔 끓인 다음에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신다면 그 안에 있는 어떤 좋은 성분들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뭐 짬뽕 자체 이제 너무 맵다는 거 빼고는 매운 이슈야 뭐 그런 건 떠나서 짬뽕 그릇 이제 이것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짬뽕 그릇만 문제되는 거예요. 뭐 우동 그릇도 그렇고 우리가 중국 음식점 가면 이제 짬뽕 그릇을 쓰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되게 너무 좋은 게 정말 가볍고요. 던져도 안 깨집니다. 이게 바로 대부분 이걸 평정한 소재가 바로 멜라민이라고 하는 플라스틱입니다. 멜라닌은 이제 피부 색소인데 멜라민은 전혀 다른 거고요. 멜라민 플라스틱은 멜라민이라는 화학물질과 포르말데히드라고는 일군 발암물질로 화학 반응시켜서 만드는 게 바로 멜라민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소재인데 또 값도 싸요. 딱딱하고 가벼우니까 널리 쓰이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화학 반응에 참가 못하고 이제 잔류하고 있는 성분들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뜨거운 걸 담게 되면 자칫 그것이 용출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평소보다 이제 좀 오래된 제품들, 그러니까 오래된 제품이라는 게 시간 지나면 흠집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표면적이 급격히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뜨거운 걸 담게 되면 그게 또 용출되는 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권고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식약처 권고사항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흠집이 많은 그런 멜라민 용기는 교체해라 라고 권고사항까지 내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이 멜라민 플라스틱을 많이 씁니다. 약간 이제 거기다 색소를 입혀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쓰이고 있는데 너무 뜨거운 거 담는 건 좀 평소에 안 하시는 게 좋고 흠집이 눈에 띄게 보일 정도면 미련 없이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저도 다 같이 뭐 밥 먹으러 갔는데 찜치김밥이 놓여져 있으면 먹습니다. 네, 뭐 나는 뭐 절대 안 먹어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대신 위험성은 좀 알고 있고 섭취량은 조심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유해 금속들에 대한 연구는 쏟아지고 있고 각 식품에 있는 유해 중금속, 유해 금속 양들에 대해서 농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정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해 금속 중에 대표적인 중 하나가 바로 메틸수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메틸수은이 지속적으로 몸에 들어왔을 때 배출이 안 되고요. 쌓일 경우에는 신경계통에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관리해야 되는 거겠죠. 정부가 조사를 했더니 가장 최근 결과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한테 메틸수은 기여도 1위가 무엇일까?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식품이 뭘까라고 했더니 다랑어류였습니다. 다랑어류가 노출 기여율 1위였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다랑어를 먹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는 가당화로를 참 많이 먹습니다. 그럼 또 난 가당어 안 먹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가당어로 만드는 게 바로 참치캔입니다. 그러니까 참치캔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게 가다랑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다랑어류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상위 포식자거든요. 바다가 계속 오염되다 보니까 우리가 바다라는 게 물이 증발하잖아요. H2만 증발해요. 나머지 그런 유해 중금속 계속 쌓입니다. 계속해서 그 농도가 높아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서식하는 어류에서 높게 나오는 게 이상할 게 없겠죠. 상대적으로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그 유해 금속 농도가 높아져요. 근데 하필이면 그 가다랑어도 역시 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거든요. 가다랑어가 메틸수은 기여도에 높게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참치 자체가 좋은 성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게 먹는
방법은 참치캔을 딱 열잖아요. 보통 국물까지 다 드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드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기름치에 계속 이렇게 놓였다 보면 이 참치 안에 있는 그 성분들이 서서히 빠져나올 때 그런 어떤 중금속들도 좀 같이 좀 빠져나오는 어떤 성향이 좀 있어요. 좀 빠져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국물층에도 여전히 많은 중금속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식습관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참치캔을 그냥도 먹지만 우리 김치찌개 막 넣기도 하잖아요. 김치찌개 팔팔 끓이는 과정에서 그때 좀 약간 그 안에 존재하는 중금속들이 좀 빠지는 성향이 있어요. 100%다 빠지진 않지만 좀 저감되는 효과는 확실히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팔팔 끓이는 걸 놓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이제 오로지 화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물을 안 드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강조드리지만 그런 유해 물질이 들어왔을 때 유해 중금속, 과불암물은 들어오면 배출이 잘 안 됩니다. 심지어 과불암 중에서 어떤 거는요, PFOS라는 거는요,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5년 걸려요. 또 절반 줄어드는데 5년.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쌓여 나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 식탁에서 발암물질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몇 가지 있죠. 어쩌다 한 번씩 먹는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 위염과 위암의 주요 요소 중에 하나로 항상 꼽힙니다. 혈관 질환도 악성으로 만들어요. 해외에서는 말이나 이제 소가 먹고 실명되거나 쓰러져서 죽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식탁에서 멀리 하셔서 건강 잘 챙기시고 활발한 활동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우리 한국 식탁에서 발암물질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몇 가지 있죠. 일단은 젓갈류가 많이 들어간, 젓갈류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동물성 그 단백질을 염분과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삭힌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오징어젓도 있고 뭐 새우젓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젓갈이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위염과 위암의 주요 요소 중에 하나로 항상 꼽힙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소금만 먹는 것과 다르게 이 동물성 단백질이 소금과 결합했을 때 생기는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짠 음식이나 너무 짜게 많이 조미가 된 그런 뭐 김치라든지 이런 염장식품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액젓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간 걸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어제도 저는 먹었는데 어쩌다 한 번씩 먹는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 고사리입니다. 고사리. 고사리 하면은 무슨 발암물질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해외에서는 말이나 이제 소가 고사리 먹고 실명되거나 쓰러져서 죽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 이유는 고사리에는 원래 독소가 들어 있습니다. 타킬로사이드라는 독소인데 이게 3급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독소인 타킬로사이드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열에 약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찌고 말리면 그러면 이 독성이 거의 99%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고사리를 오랫동안 찌고 말려가지고 먹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이제 간혹 가다가 생고사리를 팔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조리를 해서 말려서 그렇게 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고사리를 뭐 라면 같은 데 그냥 넣어가지고 먹는다든지 이러면 말리는 과정이 없으니까 그 타킬로사이드라는 독성을 그대로 먹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위암을 포함해서 식도암 같은 그런 암의 위험이 약간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죠. 그 외에 우리 식탁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뜨거운 음식이잖아요. 국이나 아니면은 찌개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런 음식들을 어느 정도 좀 식혀서 먹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막 입천장 뒤일 정도로 뜨겁게 먹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시원하다고 생각하면서.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 식도랑 위에 굉장히 안 좋은 행동입니다. 식도랑 위가 65도 이상의 온도에 노출이 되면 점막이 화상을 입거든요. 화상을 입었다가 다시 재생되고 화상을 입었다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암으로 발병될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따뜻한 정도, 65도 이하여야 되겠죠. 50도, 60도 정도의 따뜻한 어떤 음식, 이런 것들은 먹어도 무방한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막 지금 막 끓여서 나와가지고 뚝배기에 있는 상태로 보글보글한 채로 떠서 먹는다든지 하면서 입천장에다 디면서 먹는 거는 굉장히 식도랑 위에 안 좋은 위해를 끼친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음식을 뭐 한 번 잘못 먹는다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그거는 이제 습관의 문제로 오랫동안 쌓여서 생긴 문제들이니까. 하지만 응급실에서 음식 때문에 생기는 급성 문제들도 종종 겪곤 합니다. 근데 이제 심근경색, 뇌경색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혈관을 악화시키는 그런 음식은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인데요. 그 중에서 액상과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음료수로 대표되는 액상과당. 요즘 뭐 커피를 먹어도 커피점에 가도 캐러멜 마키아토라든지 무슨 휘핑크림이 올라가 있든지 이런 것들은 엄청 당 많이 들어간 음료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 또 음료수 하면은 캔 음료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캔 음료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엄청난 양의 당이 들어있거든요. 뭐 콜라, 사이다 이런 것도 문제고 그 안에도 각설탕으로 치면은 거의 뭐 10개, 20개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많은 당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고 이게 그냥 설탕으로 먹는 것보다 더 몸에 안 좋은 이유가 액체로 섞여 있는 상태로 몸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장에 도달하면 흡수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러면 흡수가 빠르면서 혈당 피크를 이루게 되고 이 혈관 내피가 굉장히 빠르게 손상이 됩니다. 어떤 연구도 있냐면 이 혈관 내피를 계속 고혈당 상태로 유지시킨 것과 혈관 내피를 고혈당과 저혈당을 반복해서 왔다 갔다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더 많이 손상이 이루어지는지 봤을 때 혈관 내피 세포는 고혈당과 저혈당을 반복할 때 훨씬 빠르게 망가진다는 그런 연구도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액체로 된 당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혈액의 그 당 수치를 빠르게 올렸다가 또 인슐린이 몸에서 확 분비되면서 빠르게 낮아졌다가 그럼 또 금방 배가 고파가지고 또 다른 초가공 음식들을 먹는다든지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가장 이 혈관 내피에 손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혈관 내피에 콜레스테롤들이 쌓이고 그러면서 염증반을 일으켜서 플라그가 돼가지고 딱딱해지고 그러면서 터지거나 아니면 막히는 혈관 질환에 초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이 음료수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과일 주스도 우리가 음료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과일 주스 하면은 과일과는 전혀 다른 거가 되는 거거든요. 과일을 우리가 좋다고 하고 먹을 수 있는 이유는 과일이 섬유질이 있고 껍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천천히 소화되고 하면서 당의 성분보다는 섬유질이나 항산화물질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과일을 압착해가지고 즙만 빼내고 이 섬유질은 다 버리고 껍질 다 버리고 이런 상태로 해서 마시는 거는 혈당을 당연히 심하게 올리는 요소가 되거든요. 설탕물이랑 다를 게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액상과당과는 또 다른 면에서 과일 주스도 조심하셔야 된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트랜스 지방도 좀 자세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트랜스 지방인데요. 트랜스 지방은 우리 마가린이나 아니면은 기름을 되게 오랫동안 반복해서 쓰다 보면 똑같은 식물성 기름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일부가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트랜스 지방이 이 몸 혈관 건강에 엄청 나쁩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과자 표지 같은 데 표시를 하기도 하잖아요. 거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트랜스 지방 0g이라고 써 있어도 거기에는 0.1에서 0.9까지는 들어 있어도 0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 1g만 안 넣으면 되는 거라서 그 부분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가공 음료수를 포함해서 가공 지방도 조심하셔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뜨거운 음식이나 아주 짙게 염장된 음식들을 좀 안 좋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한국 식탁에 그런 것들 아예 빼놓을 수 없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소량만 드시고 조절을 하셔야 버릇해야 되고요. 너무 뜨거운 거 좀 식혀서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초록색 채소를 포함한 현미밥을 포함한 조리가 최대한 덜 된 그런 음식들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좋은 음식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항산화 물질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항산화 물질이 어디 들어있나요? 비타민 하면은 뭐 약에 들어있는 거 아니야? 건강기능식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곡류라고 하더라도 껍질에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곡식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귀리, 키노아 이런 것도 있지만 가까이에 있는 현미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현미밥을 먹어라. 그다음 두 번째로 무기질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채소가 있죠. 초록색 채소. 왜 쓴맛이 나는 초록색 채소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냐 하면 무기질, 대표적으로 뭐 마그네슘, 칼슘, 그다음에 아연, 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초록색 채소가 쓴맛을 냅니다. 그렇지 않고 하얀색 채소들은 이제 아무래도 쓴맛이 덜하죠. 근데 그만큼 무기질이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초록색 채소를 많이 먹어서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섬유질, 항산화 물질은 또 그 역할이 있죠. 섬유질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독성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장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변비라든지 대장의 독소들을 가능한 한 빨리 내보내게 되고 또 장 안에 있는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고 삶의 터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또 음식들을 많이 먹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항산화 물질, 과일의 껍질이라든지
초록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건 항산화 물질들을 먹어줘야 대장암이나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되고 우리 세포들이 암으로 변화했을 거를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많은 게 뭐냐 하면은 결론적으로 뭐 과일도 있지만 과일은 이제 자기 주먹 정도로 소량 드시고 현미밥 그리고 초록색 채소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식사의 양의 50% 정도는 채소 중심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6, 7알 정도는 초록색 채소 중심으로 그렇게 먹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식재료 데울 때 전자레인지 빼놓을 수 없죠. 근데 이 전자레인지가 편한 대신에 주의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좀 모를 것 같은 부분들을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일단 첫 번째는 가공육을 특별히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안 됩니다. 가공육인 소세지나 햄을 전자레인지에 데우게 되면 콜레스테롤 산화물이라는 그런 물질이 나오거든요. 이 콜레스테롤 산화물은 우리 몸에 암 발병을 일으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혈관 질환도 악성으로 만들어요. 혈관 질환도 많이 만들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프라이팬에 굽거나 찌거나 하는 것보다 이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게 훨씬 더 나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편의점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이 편의점에 있는 뜨거운 물이 좀 약하다 보니까 컵라면 먹을 때 컵라면에다가 이 뜨거운 물 받은 다음에 빨리 먹겠다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분들이 있죠.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환경 호르몬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발포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100도 이하의 물이 있어야지 안전한 거지 100도 이상까지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면 그 안에서 스티로폼이 녹을 수가 있거든요. 종종 너무 오랫동안 전자레인지에 스티로폼 돌리면 녹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티로폼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건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뭐 라면이라고 하더라도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 있는 종이 용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도자기라든지 뭐 사기 그릇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크게 무리가 없는데 우리가 보통 이 컵라면 먹을 때 빨리 먹겠다고 전자레인지에 이 스티로폼 채로 돌리는 일이 있잖아요. 그 외에도 도시락이나 이런 것도 전자레인지 너무 오래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호르몬이 농출돼서 나와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리 방법을 지키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식은 밥이나 냉동밥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해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나쁜 게 아닙니다. 식은 밥이 오랫동안 상온에 노출이 되면 바실러스 세레우스라는 균이 자라게 되거든요. 근데 이 균들이 열에 강해서 전자레인지에 돌린다 그래서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할 밥이라면 바로 냉동실에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돌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상온에 보관을 했다든지 오랫동안 냉장고에 있다가 그 다음에 그런 바실러스 세레우스라는 균들이 퍼진 상태에서 물론 곰팡이 같은 게 펴있으면 당연히 먹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곰팡이균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자레인지에 돌린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돌렸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열이 가해지면 작은 공간에 있다 터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란이 대표적이죠. 계란이나 아니면은 밤 이런 거 딱딱한 껍질이 있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린 다음에 먹으려고 이렇게 손 댔다가 팍 하고 터지면서 이제 얼굴에 화상 입고 손에 화상 입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터질 수 있는 부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 보시고 계신 분들 식사 습관 어떻게 바꿀지 운동 습관 어떻게 바꿀지 고민이 되신다면 단톡방과 앱을 통해서 자기의 습관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관찰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응원을 하면서 습관을 바꾸는 그런 앱인데요. 그래서 습관 학교 헤빗 스쿨로 놀러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주의해야 될 음식들 가능하면 식탁에서 멀리 하셔서 건강 잘 챙기시고 활발한 그런 활동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대장암이 전 세계에서 2위 정도 되거든요. 처음에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는 경우가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시하셔야 될 거는 변이 좀 평상시에 묽게 나오는 분이 아니라 형태로 나온다든지 변도 달라지고 대장암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요거를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발견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생명을 살리는 길 중에 가장 쉬운 길이에요. 대장암은 대장벽에서 이제 생길 거잖아요. 대장 점막에서 생길 건데 이 점막에 암이 어느 정도 크지 않으면 변이 나가는데 별 이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은 대장암을 발견할 때 혈변이 있으면 발견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피가 나오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찾아가겠죠, 병원을.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치질이 있는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는데 그분이 평소에 치질이 꽤 심하셨던 분이어가지고 당연히 그냥
피가 묻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발병이 오래되면 대장은 전부 다 대장에 있는 정맥들이 간으로 거의 다 가거든요. 그 간전이가 굉장히 많아요, 대장암은. 그 다음에 직장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요 혈관들이 하대정맥으로 올라가서 폐로 바로 가요. 그래서 암이 이쪽에 있으면은 이제 폐로 전이되는 거 많고, 그 위쪽에 이제 결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상행결장, 회행결장, 하행결장, 일사결장 이렇게 부르는데, 이쪽 결장 부위에 있으면 대부분 다 간으로 가요, 좀 오래되면. 그래서 그분은 간전이가 엄청나게 큰 상태로 오신 거예요. 그분도 되게 당황스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럴 줄 몰랐다고. 자기는 그냥 치질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나와서 그냥 피가 나오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갔는데 이미 간전이가 돼가지고 온 거죠. 근데 이렇게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안타까운 게 대장암도 그렇고 다른 암들 다 마찬가지인데 1, 2기 여기에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3기면 림프까지 탄 게 3기거든요. 다른 장기로 가면 4기예요. 그런데 4기로 가면 보통 1, 2기 생존율의 한 5분의 1밖에 안 돼요. 생존율 자체가. 그러니까 이분은 간전이가 돼가지고 4기 상태로 발견이 돼서 이제 오신 환자였습니다. 일반적인 치질에서의 혈변과 대장암에서 혈변이 약간은 다르거든요. 치질에서 혈변은 항문에서 가깝잖아요. 그 치질이 있는 부위가. 그러니까 선홍색이 나올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암의 경우에는 더 위쪽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더 검붉은색이 많아요. 검붉은색이 많고, 그 다음에 암이 크면은 뭐가 나오냐면 암에서 진액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점액변이라고 하는데요. 변에 뭐가 이렇게 끈적이는 게 묻어서 나와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변만으로는 모르는데 점액변이 있다 그러면 대장암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치즈에서의 이 선홍색 변과 대장암에서의 검붉은 변, 그리고 검붉은 피가 묻어나오는 변, 그리고 점액성 변, 요거를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발견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대장 점막에 암이 조그맣게 있을 때는 배변 습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변이 좀 평상시에 묽게 나오는 분이 아니라 좀 더 딱딱한 분은 여기서 나오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변비 같은 걸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변이 여기 묻어가지고 나오니까 얇아지겠죠. 또는 뭐 이렇게 덩어리 형태로 나온다든지, 변도 달라지고 배변에서 변비 같은 증상도 느끼고, 또 묵지륵한 느낌, 변을 봤는데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오다가 위에서 1분 나오고 1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다면 이제 대장암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대장 내시경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복통의 경우는 대장암이 상당히 진행되는 경우에 나타나는데요. 왜냐하면은 암덩이가 이제 이 안쪽에만, 장벽 쪽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바깥쪽으로 가가지고 장간막이라든지 아니면 복막 이런 거에 전이가 된 경우에 얘가 이거를 끌어당기거든요. 그러니까 장은 원래 움직여야 되잖아요. 장은 원래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임이 막히게 되니까 이제 통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식욕부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변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대장의 연동운동 이런 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대장암에 걸리면,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위의 연동 운동도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서 식욕도 떨어지고, 또 변에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안 먹게 돼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욕부진이라든지 복통이 있으면 이것도 이제 자세하게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암 주변에는 염증 세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런 염증 세포가 많으면 우리 몸이 그걸 고치려고 면역계가 움직이겠죠. 그럼 그 면역계로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돼서 만성 피로 같은 게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악액질이라는 게 있는데요. 악액질은 뭐냐면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 암이 가져가는 영양분이 너무 많아서 체중이 빠지게 돼요. 우리가 먹는 양보다 암이 가져가는 게 더 많으면 당연히 체중이 빠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악액질의 경우가 체중이 또 왜 빠지냐면은 지속적인 출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게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점액변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변이 약간 흑색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출혈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 위쪽에서 좀 이 윗부분에서 이제 출혈이 생기면 이게 검은 색깔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변 색깔이랑 구별이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살짝씩 피가 새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체중 감소로 또 이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식욕도 떨어지고 하니까 먹는 양도 적은 데다가 암이 가져갈 수도 있고 피로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식욕도 감소하고 체중도 빠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빈혈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장 점막에 출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이 이게 크잖아요. 그러면 암에서도 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장 점막에서도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가 계속 새니까 빈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식욕부진까지 겹치니까 더 이제 잘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장폐색입니다. 장폐색은 이제 굉장히 사실 장폐색은 괴로운데, 장이 연동 운동이 거의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에 가스가 꽉 차가지고, 이건 엑스레이만 찍어도 장폐색은 나오거든요. 가스
가스가 곳곳에 있는데 그게 연동운동이 안 되니까 빠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스로 인한 통증이 생길 수 있고요. 장의 연동운동이 멈추니까 또 그걸 움직이기 위한 우리가 몸에서는 자발적인 반응이 있거든요. 연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럴 때 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빈혈 증상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장폐색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이 크거나 하면 당연히 종괴가 만져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골반강 쪽에 뭔가 만져지면은 난소암일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런데 난소암이 아니라 대장이 생각보다는 이렇게 밑에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상행결장, 회행결장, 하행결장, S자결장, 직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S자결장 쪽만 돼도 골반강 쪽에 속해요. 그래서 밑에서 뭔가 만져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S자결장이 변이 쌓이는 데라서 대장암의 50% 정도는 S자결장 주변에 생겨요. 암이. 그러니까는 이 아랫배 쪽에 뭔가 만져지면 이게 대장암이거나 혹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난소암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에 이제 뭔가 좀 이상하게 튀어나온다든지 그러면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죠. 복부 종괴는 처음에 암이 생기면 되게 유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둥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암이 아주 진행되면은 딱딱해져요. 그럴 경우에는 만져도 굉장히 딱딱하고요. 또 복막전이가 되는 경우도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대장암이 전 세계에서 2위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젊은 사람 대장암은 1위였던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식습관이 바뀌었거든요. 식이섬유를 안 먹고, 그러니까 대장에 사는 세균들은 식이섬유를 먹는 거예요. 근데 식이섬유를 안 먹으면 대장 점막에 염증을 유발시켜요, 걔네가. 그런 다음에 우리가 1970년대에 비하면 지금 50년 뒤에 우리가 고기를 1인당 13배 정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은 육식은 인돌이나 뭐 스카톨이나 이런 나쁜 가스도 많이 생성을 시키고요. 나쁜 유해균들도 많이 만들어서 장 점막에 염증을 계속 유발을 시켜요. 그래서 이 장내세균의 균형이 깨지면서 이제 대장암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식이나 운동, 또 운동이 부족해도 연동 운동이 적으니까 당연히 거기 있는 염증이 쉽게 낫질 않겠죠. 그래서 이제 대장암이 생길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는 음식을 좀 더 중요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장에 제일 좋은 음식은 우리가 1970년 이전에 먹었던 그 야채가 많은, 식이섬유가 많은 그런 음식들이고요. 또 발효 음식들입니다. 그런 음식을 먹어야 장내세균이 건강하고 연동운동도 잘 되고 염증도 잘 해결이 되거든요. 요즘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젊은 분들이 대장암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거죠. 대장암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족력 있거나 본인이 먹는 게 너무 이제 인공 음식이 많다, 혹은 가공육이나 뭐 육식이 너무 많다, 그리고 좌식 생활이 너무 많다, 이런 분들은 대장 내시경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대장 내시경을 하면 거의 다 보이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이 가장 중요한 이제 검사고요. 그 다음에 분변 자멸 검사라는 게 있는데, 아까 제가 피가 섞여 나와도 우리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숨어 있는 혀를 봐가지고 하는 검사가 있는데, 분변 자멸 검사는 내시경에 비하면 훨씬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내시경을 가장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쉽게 할 수 있는 게 종양 표지자 검사예요. 혈액 검사할 때 대장에서는 기본적으로 CA라는 걸 보거든요. CA라는 종양 표지자 검사를 검사하신 기관에 그걸 넣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소화기는 기본적으로 CA19-9로 보거든요. 그래서 CA와 CA19-9라는 이제 종양 표지자 검사를 평상시에 하시다가 거기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장 내시경을 하시면 좋겠고요. 대장 내시경은 이렇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은 이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암 환자를 지금 12년째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처음에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시하셔야 될 거는 검사예요, 검사. 정기적인 검진. 미리 검진을 해서 1, 2기에 발견되면 대장암도 8, 90%예요, 생존율이. 그런데 대장암 지금 4기에 발견되잖아요. 간전이가 되거나 폐전이가 돼서 발견되면 생존율 20% 정도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 몸의 변화에 신경을 쓰고 검사에 검진에 신경을 썼으면 쉽게 치료할 문제를 너무 내 몸에 이제 신경을 안 쓰고 내 몸에 하는 얘기를 잘 안 듣는 거죠. 그 다음에 병원 가는 걸 너무 두려워하거나 꺼려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악화돼가지고 여기저기 다 전이돼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건강검진의 중요성은 정말 암 치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암 치료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 생명을 살리는 길 중에 가장 쉬운 길이에요. 예방이 제일 쉬운 길이고, 그 다음에 검진을 하면 빨리 발견할 수 있으니까 생존율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진은 최대한 자주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